1990년 가을, 최순자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남편 박철수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당시 44살이었던 순자는 15살 아들 민준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요? 옆에서 민준이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녀도 몰랐다. 남편이 일하던 회사에서는 산재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내놓았다. 1990년대 중반. 그 돈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앞으로의 삶을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학비, 생활비, 그리고 언젠가는 대학에 보내야 할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아찔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순자는 동네 인력시장을 찾아갔다. 혹시 가정부 일 같은 거 구할 수 있을까요? 인력사무소 사장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좀 힘든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자의 30년 가사도우미 인생이 시작되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다. 남의 집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 자신의 집에서는 당연히 하던 일들이었지만 남의 집에서 하니 모든 게 조심스럽고 어색했다. 아줌마, 이 그릇은 손으로 씻어주세요. 식기세척기 쓰면 상해요. 설거지 끝나면 싱크대 물기 다 닦아주시고요. 애기 분유 탈 때 물 온도 꼭 확인하세요. 지난번에 너무 뜨거웠어요. 처음 몇 년간은 집마다 다른 규칙과 요구사항을 익히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떤 집은 청소만, 어떤 집은 아이 돌보기만, 또 어떤 집은 요리까지 모든 걸 요구했다. 하루에 두세 집을 돌아다니며 일하다 보면 저녁 8시가 훌쩍 넘었다.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민준이가 라면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도 힘들었어? 아니야, 괜찮아. 순자는 언제나 그렇게 대답했다. 아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민준이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했다. 순자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집을 돌아다녔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알바하면서 다닐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이의 목소리는 늘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순자는 단호했다. 됐어,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는 괜찮아. 그녀는 정말로 괜찮다고 믿었다. 아들이 잘 되는 게 자신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으니까. 2000년대 중반, 순자는 드디어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남편의 산재보상금 남아있던 돈과 15년 넘게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아껴 모은 돈을 합쳐 인천의 한 소규모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 24평 아파트. 크지는 않았지만 순자에게는 꿈 같은 공간이었다. 드디어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내 집이 생긴 것이다.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좀 편하게 살아. 민준이가 어머니를 꼭 안았다. 그때 순자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아들도 대학을 잘 다니고 있고 이제 자신도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으니까.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서도 순자는 일을 계속했다. 생활비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혼자 있으면 외로웠다. 남의 집에서 일하며 사람들과 부대끼는 게 혼자 집에서 TV만 보는 것보다 나았다. 어느덧 민준이의 대학 졸업식 날. 민준이는 이마 대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어 기쁜 마음으로 대학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게 있었다. 순자는 홀어머니 밑에서 잘 자라준 민준을 생각하니 너무 고마워. 눈물 났다. 졸업 후 직장을 다니던 민준은 직장 동료 진경이를 만나 사내 커플이 되었다. 커플이 된 지 3년째 아들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순자도 일찍 결혼을 해서 생활에 안정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했다. 드디어 진영을 어머니에게 소개시켜주는 날. 엄마,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며느리가 될 진경을 처음 만난 날, 순자는 조금 긴장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진경이라고 합니다. 진경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단아한 미소를 지었다. 말투도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편이었다. 그래. 그래,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순자는 마음이 놓였다. 착한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신혼집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당시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젊은 부부가 마련할 수 있는 전세금으로는 변변한 곳을 구하기 힘들었다. 엄마, 미안한데 당분간 전세집 구할 때까지만 엄마 집에서 살면 안 될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신혼부부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집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민준을 보고 순자는 결심했다. 너희들이 여기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엄마는 작은 빌라 하나 얻어서 나갈게. 엄마, 정말 괜찮아? 응. 어차피 혼자 살기엔 너무 넓었어. 괜찮아. 그렇게 순자는 자신이 1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를 아들 부부에게 내주고 근처의 작은 월세 빌라로 이사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아들의 신혼생활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다. 2010년 첫째 손녀 지우가 태어났다. 그리고 2년 후 둘째 지안이가 태어났다. 엄마,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진경이 전화를 걸어왔다. 출산휴가가 끝나고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다.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진경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순자는 고민하지 않았다. 손주를 키우는 건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내가 봐줄게, 걱정 마.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자는 다시 아들 부부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자신이 산 그 집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주인이 아니라 손주를 돌봐주러 온 할머니의 신분으로.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손주들이 너무 예뻤고 아들 부부도 감사하다며 순자를 잘 대해주었다. 진경은 퇴근하면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인사를 건넸고 민준이는 틈틈이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다. 처음에는 작은 요구사항들이었다. 어머니, 아이들 이유식 만들 때 유기농 재료로만 써주세요. 기저귀는 이 브랜드로만 사용해주세요. 애들 재울 때 이 동요를 틀어주세요. 순자는 최선을 다해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주려 했다. 젊은 엄마들은 요즘 육아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자신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진경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어머니, 청소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 어제 소파 밑에 먼지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 미안해. 애들 보느라 미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손주 둘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날 저녁 준비가 조금 늦어졌다. 지안이가 낮잠을 안 자고 울어서 한참을 달래느라 시간을 놓친 것이다. 어머니, 몇 시예요? 벌써 7시 넘었는데 저녁이 왜 아직 안 됐어요? 진경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미안해. 지안이가 자꾸 울어서. 애 우는 건 매일 있는 일이잖아요.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이가 들어서 일 처리가 느려진 건가? 시간이 지날수록 진경의 요구는 더 많아지고 따다로워졌다.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애들 옷이랑 어른 옷이랑 섞이면 안 돼요. 어머니 요리할 때 냄새 좀 덜 나게 해주세요. 제 옷에 냄새 배면 회사에서 곤란해요. 순자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아들 부부가 출근하면 아이들을 돌보고 낮잠 시간에는 청소와 빨래를 하고 오후에는 저녁을 준비하고 밤에는 설거지와 정리를 했다. 그것도 아이들이 밤에 깨지 않을 때만.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을 때였다. 어머니, 이 반찬 짜요. 간 조절 좀 해주세요. 진경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 그래? 미안해. 다음부터 조심할게. 매번 그러시면 곤란해요. 아이들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순자는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다. 30년 넘게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수많은 집의 입맛을 맞춰왔는데 정작 자신의 며느리 입맛은 맞추기가 제일 어려웠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들 민준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하는 걸 보면서도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을 뿐이었다. 민준아,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순자는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다. 아들, 부부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2014년 겨울, 순자는 독감에 걸렸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온몸이 쑤셨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진경은 달랐다. 병원 다녀오세요. 애들한테 옮으면 안 되니까. 그래, 다녀올게. 순자는 혼자 병원에 갔다. 독감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방에서 쉬세요. 진경은 순자를 자신의 방으로 들여보냈다. 마치 격리하듯. 그날 저녁, 순자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프고 외로웠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옆에서 걱정하며 간호해줬을 텐데 아들이라도 가끔 들어와서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혼자 방에 누워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저희는 밖에서 저녁 먹고 올게요. 어머니 어차피 아프셔서 못 나오시죠? 진경의 목소리였다. 응, 그래, 다녀와. 순자는 힘없이 대답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혼자 남은 방에서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아파도 누워있을 권리조차 없는 것 같았다. 짐이 된 것 같았다. 며칠 후 독감은 나았지만 가슴 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2015년 봄, 순자의 무릎 상태가 심각해졌다. 오랜 세월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혹사시킨 무릎이 이제는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가 된 것이다. 환자분 수술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정형외과 의사가 MRI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다. 입원 기간은 일주일. 그 후 재활 치료가 필요했다. 어머니,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입원하는 날 아침, 민준이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곧바로 회사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떠났다. 엄마, 미안해.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퇴근하고 올게. 그래, 괜찮아, 가봐. 순자는 혼자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들어갔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무릎이 욱신욱신 아프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들었다. 민준이는 수술 다음 날 잠깐 들렀다가 갔다. 진경은 전화로만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응, 괜찮아. 다행이네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빨리 나으세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순자는 거의 혼자였다.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다.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아들이 바빠서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간병인 쓰시는 게 어때요? 결국 순자는
자신의 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했다. 하루 10만 원, 일주일이면 70만 원이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옆 침대의 다른 환자를 보았다. 그분은 손주들이 매일 찾아와 간병을 했다. 할머니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다. 부러워서, 그리고 외로워서. 퇴원하는 날, 민준이가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집에서 푹 쉬어. 그래.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신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거실은 장난감으로 어질러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어머니 오셨네요. 일주일 동안 혼자 애들 보고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어요. 진경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치 이제 돌아오셨으니 다시 일 좀 해주세요라는 뜻처럼 들렸다. 응, 미안해.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사과를 했다. 아픈데도 수술을 받았는데도 왜 자신이 미안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밤 순자는 자신의 방에 앉아 생각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어머니인가? 할머니인가? 아니면 그냥 가정부인가? 대답은 명확했다. 자신은 이 집의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무료로 일하는 가정부였다. 그 깨달음이 가슴을 찔렀다. 30년 넘게 아들을 위해 살아온 삶이 결국 이런 결말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 하지만 아직 순자는 떠날 결심을 하지 못했다. 손주들이 너무 예뻤고 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다. 손주들이 초등학교 학년이 올라가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순자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더 이상 종일 아이를 봐줄 필요가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원으로 가고 저녁에는 숙제를 하느라 바빴다. 순자는 이제 주로 집안일과 간단한 식사 준비를 봐주는 정도였다. 그러자 진경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머니, 이제 애들도 컸는데 따로 사시는 게 어때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진경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아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어머니도 저희와 같이 사느라 불편한 것도 많으시잖아요. 예전에 사시던 빌라로 다시 나가시는 건 어떠세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을 내보내겠다는 말을 이렇게 정중하게 포장할 수 있다니. 저희도 이제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자유롭게 사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서요. 자유롭게? 순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까지 자유로웠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생각해 볼게.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지만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순자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민준과 진경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도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응, 얘기는 했는데 아직 생각 중이래. 언제까지 생각하시게 둘 거야? 솔직히 우리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알아, 근데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지. 요양원 알아봐. 요즘은 좋은 곳 많잖아. 정부 지원금도 나오고 당신 월급으로 충분히 보낼 수 있어. 요양원. 그 단어가 순자의 귀에 모처럼 박혔다. 그래도 요양원은 좀... 왜? 어머니 연세 생각하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고 우리도 부담 덜고. 알았어. 알아볼게.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요양원.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늙은 부모를 보내는 곳.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 자신이 그렇게까지 짐이 되었단 말인가? 순자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후 여름휴가 때 일어났다. 엄마, 우리 이번 여름휴가 때 가족여행 가려고. 민준이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오, 그래? 어디로? 순자도 반가웠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 함께 여행을 가는구나 싶었다. 유럽이요. 좋겠다. 몇 박 며칠이야? 9박 10일. 그렇게 길게 준비 많이 해야겠네. 그때 진경이 끼어들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 넷이서만 다녀올게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나만 빼고 간다고? 어머니, 장거리 여행 힘드시잖아요. 무릎도 안 좋으신데.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냉장고에 반찬해 놓고 갈게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가족들은 들뜬 표정으로 짐을 챙겼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손주들이 인사를 했다.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 잘 다녀와. 조심하고. 어머니, 반찬은 냉장고에 있고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진경은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전화하지 마세요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현관문이 닫혔다. 순자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투명인간이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끝이란 말인가? 순간 순자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면 차라리 자신이 먼저 떠나겠다고. 순자는 책상 앞에 앉아 계산을 시작했다. 자신이 가진 돈,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조금씩 모은 돈이 약 5천만 원 정도 있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4억 원 정도였다. 충분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그날 바로 순자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파트 앞 부동산에 찾아갔다. 금매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금매요? 혹시 급하신 사정이 있으세요? 네, 빨리 팔아야 해서요. 시세보다 낮춰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세가 4억 정도인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3억 7천 정도면 빨리 거래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초금매로 3억 5천에 3일 이내로 잔금 치르고 거래 완료될 수 있는 매수자로 해주세요. 3일 이내요? 아, 네, 초금매로 알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명의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명의입니다. 다행히 아파트는 순자 명이었다. 아들에게 증여하지 않은 게 신의 한 수였다. 그럼 최대한 빠르게 매수자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고향에 남아 살고 있는 동네 친구들에게 인터넷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을 한번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올라온 매물은 귀농을 한 부부가 살려고 지었으나 사정이 있어 다시 도시로 올라간 부부가 내놓은 집이었다. 친구가 건물 외부, 내부 방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 보냈다. 건물이 신축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깨끗하고 상태가 매우 좋아 보였다. 그리고 돈이 급한지 금매로 나와 가격도 싸게 나와 있는 편이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순자는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전화를 했다. 계약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계약금부터. 제가 나이가 있어서 직접 가기 힘든데요. 혹시 서울에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비용 드릴게요. 그러시다면야 알겠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인천 아파트는 5천만 원을 싸게 내놓자 바로 문의가 오기 시작했다. 젊은 부부였다. 집 상태가 정말 좋네요. 관리를 잘 하셨어요. 작년에 도배 장판을 새로 해서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감사합니다. 계약 조건은 부동산에서 들으셨겠지만 3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사이에 순자는 부안의 집도 계약했다. 구입 비용은 1억 5천만 원. 남는 돈은 약 2억 5천만 원이었다.
연금도 나오고 알뜰하게 쓰면 여생을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순자는 바로 자신의 짐과 아들 부부의 짐을 정리했다. 자신의 옷까지 몇 장 안 되는 사진, 그리고 남편의 유품 몇 가지. 그게 전부였다. 나머지는, 이 집의 모든 것은 사실 아들 가족의 것이었다. 순자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큰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다. 순자는 자신이 예전에 살던 그 월세 빌라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사장님, 그 빌라에 빈집 있나요? 네, 빈집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입자가 나가서 아직 못 구했어요. 그럼 한 달만 빌려주세요. 짐 좀 보관할 곳이 필요해서요. 순자는 이삿짐 센터를 불렀다. 아들 가족의 짐을 모두 그 빌라로 옮겼다. 가구, 옷, 장난감, 주방용품,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옮겼다. 일을 마치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순자는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를 나섰다. 15년 전 자신이 샀던, 그리고 10년 동안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던 그 집을 뒤돌아보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다. KTX를 타고 익산까지,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부안까지. 오랜만에 보는 고향 풍경이었다. 30년 만이었다. 참 오랜만이네. 창밖으로 펼쳐지는 너른 들판과 멀리 보이는 바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부안 터미널에 내리자 낯익은 풍경이 반겼다.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다.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집. 하얀 페인트 칠이 된 단층 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깨끗한 내부가 펼쳐졌다. 작았지만 아늑했다. 거실, 방 2개, 주방, 욕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다. 이제 정말 자유구나. 같은 시각 아들 가족은 일본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아이는 피곤한 얼굴로 현관 앞에 섰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아들은 익숙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삑삑. 그러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네. 다시 해볼게. 몇 번을 눌러도 여전히 삑삑 소리만 날 뿐. 문은 열리지 않았다.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혹시 도어락이 고장난 거 아니야? 그런데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낯선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의심스런 표정으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눈빛이었다. 저기 전 이 집 주인인데요.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박이다가 말했다. 아, 이 집이요. 저는 이번 주에 계약하고 이사 들어온 사람인데요.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이 집을 사셨다고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전화를 받은 어머니, 최순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그래. 너희 왔니? 엄마, 집이 팔렸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지? 내가 판 거야. 뭐라고요? 왜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최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담담히 말했다. 너희 짐은 다 정리해서 내가 살던 월세 빌라로 옮겨놨다. 한 달치 월세는 내가 내놨다. 아들은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는 옆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그 좁은 빌라에서 내 식구가 어떻게 살아요? 애들 방은요?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하지만 최순자는 단호했다. 그동안 아이들 핑계로 나를 부려먹었잖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어?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다. 부려먹다니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 챙겨드렸는데요. 요양원 보낸다고 하는 게 챙겨준 거야? 최순자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됐어. 너희가 날 위해 뭘 했는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너희끼리 잘 살아. 또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현관 앞에 선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묻는다. 아빠, 우리 집은 어디 갔어요? 아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빌라? 그 좁은 데를? 아들과 며느리는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그 빌라로 가자. 어머니 말대로 짐이 그쪽에 있다면 오늘은 거기서 자야겠지? 그래도 너무 허망하네요. 우리 집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오랜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필요도, 아이들을 깨울 필요도, 청소를 할 필요도 없었다. 순자는 커피를 내렸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유로운 아침이었다. 커피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아름답다. 30년 만에 제대로 본 일출이었다. 그동안은 남의 집 부엌에서 혹은 아들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느라 해 뜨는 걸 볼 시간이 없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고생 많았어, 순자야.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살아보자. 순자는 옛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여보세요, 숙자니? 나 최순자야. 순자야? 너 지금 어디야? 부안에 왔어. 이제 여기서 살려고. 집도 샀어, 바닷가 쪽에. 아이고, 그래? 우리 만나자. 다음 날 친구 3명이 순자의 집으로 찾아왔다. 와, 집 정말 좋다. 바다가 보이네. 순자야, 서울 생활 접고 왜 내려왔어? 순자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아들 가족과 살면서 겪은 일들을.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아이고, 순자야, 고생 많았다. 그래도 이제 여기 왔으니까 우리랑 재미있게 살자. 맞아.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놀면 되지. 순자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석 달 후 민준이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초라한 모습의 아들이 서 있었다. 엄마, 왔니? 응.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민준은 주위를 둘러봤다. 집 좋네, 애. 바다도 보이고. 응, 마음에 들어. 엄마, 미안해. 민준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정말 미안해.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미워할 수 없었다. 평생을 키운 자식이니까. 일어나.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나 진경이랑 많이 싸웠어? 엄마,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민준아, 응,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내가 미운 건 아니야. 그냥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엄마, 진짜 효도하고 싶다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민준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순자는 부엌에서 오랜만에 해물칼국수를 끓였다. 바지락이 벌어지는 소리, 김이 피어오르며 퍼지는 국물 냄새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민준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냄비를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들었다. 엄마가 끓여준 해물칼국수.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눈물기가 섞여 있었다. 순자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예전엔 이런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엄마가 옆에 있는 것도 너무 소중한 거였네요. 살다 보면 그래.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게 많지.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어요. 진경이랑도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처럼 살지 말자고요. 서로에게 더 따뜻하게 하자고. 그래. 그게 진짜야. 순자는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의 그릇에 다시 칼국수를 퍼주었다. 먹어. 국물이 식겠다.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네, 엄마. 진짜 맛있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맛은 없을 거예요. 순자는 속으로 그래. 너도 이제 철이 들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동안 상처 주고받았던 시간들이 스쳐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엄마. 응. 방학 때 애들이랑 같이 내려올게요. 그때 또 이거 끓여주세요. 그래. 그럼 같이 시장 가서 장도 보고 조개도 직접 골라보자.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인생 응원할게요. 이제 엄마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순자는 아들을 배웅했다. 그리고 순자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순자의 인생이야.